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최균희 작가의 단편소설 폭염특보입니다. 제목이 참 독특한데요.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게 하는 소설입니다. 자, 그럼 그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단축키를 눌렀다. 무슨 일이야? 남편의 굵직하고 우렁우렁한 음성이 시원스럽게 들려왔다. 여보, 우리 혁이를 유괴당했나 봐요.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을 이어갈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좀 알아듣게 말해요. 아까와는 달리 독화살에 맞아 울부짖는 짐승처럼 남편의 고함 소리가 귀청을 터뜨릴 것만 같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유정은 허둥지둥 경찰서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우리 아이가 유괴당했어요. 다짜고짜로 들이닥쳐 외치는 유정을 향하여 경찰서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일시에 몸을 돌렸다. 기진맥진한 몸을 부리듯 긴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유정은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사리 분별이 안 되었다. 그러자 정복 차림의 여경이 눈을 가늘게 뜨고 유정에게로 다가왔다. 자세히 말해보세요. 아이가 몇 살쯤 됩니까?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말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서둘러 주세요. 그 여잔 노란 원피스를 입었고 우리 아이는 이제 막 돌이 지났어요. 내 아들 이름은 혁이에요. 다들 뭐하고 계세요? 어서 좀 찾아보라니까요. 유정은 힘이 쏙 빠져 헉헉대면서도 경찰들을 향하여 독촉하듯 소리쳤다. 저 여자 살짝 간 것 같은데요. 젊은 여인이 안 되었네. 저희끼리 뭐라고 수군거려도 상관없다. 머리핀은 어디로 달아났는지 생머리가 산발이 되어 미친년 널뛰듯 달렸으니까. 그 정도 비난이야 감수할 수 있다. 동정어린 눈동자들이 벌떼처럼 연이어 날아오는 속에서 유정은 정신이 몽롱해졌다. 엄마! 하고 혁이 두 팔을 내밀며 달려왔다. 유정이 그를 꼭 껴안으려 하자 이내 아이는 엄마를 밀치고 멀리 그 여자 곁으로 달아나 버렸다. 우리 혁이요. 혁일 찾아주세요. 입에 녹음기를 달아놓은 것처럼 유정은 똑같은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아주머니, 그럼 아이를 유괴해간 여자를 직접 보셨단 말인가요? 믿어지지 않는 듯 그러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말투로 여경이 유정에게 조용히 물어왔다. 그래요. 그 여자 얼굴은 반반하고 이름은 고성애예요. 우리 집에서 2달 이상 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 전화는 아예 받지를 않아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게 분명해요. 내가 1시에 퇴근하여 시장이랑 마트랑 다 찾아다녔는데도 안 보여요. 설마 우리 혁이 어떻게 된 거 아니겠지요? 언젠가 그 여자가 우리 혁이를 보고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 미치겠어요. 이번엔 자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여경에게 애원하듯 매달렸다. 참, 아주머니도 이 무더위에 6시간도 넘게 돌아다녔다고요? 자, 다시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 여자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단 말이지요. 여기 20번도 넘게 전화를 했으니까 보세요. 유정은 자기의 핸드폰을 여경에게 넘겨주고는 죄어오는 머리를 감싸며 실신하듯 긴 의자에 몸을 던졌다. 체육관 앞 꽃무늬 원피스에 양산을 들었어요.
유정은 핸드폰에 찍힌 문자를 확인하고 체육관 앞으로 달려나갔다.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천천히 챙기고 나와도 되련만 단발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반바지 차림에 샌들을 질질 끌고 나온 자신의 꼴이 좀 민망하였다. 유정은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일랑 아랑곳 없이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인을 찾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웠다. 어떻게 생겼을까? 몸매와 키는? 쓸데없는 생각이다.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조건들이다. 건강하고 마음 착하고 부지런하면 되지. 그러면 오케이지. 차라리 팔뚝이 굵고 힘이 센 여자였으면 더 좋겠다. 하지만 이 여름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양산을 든 여인이 어디 하나 둘인가? 나름대로 특징이라고 적은 것이 알량하기 짝이 없지만 당장 내일부터 아이를 맡길 사람이 필요한 유정은 이모가 구세주였다. 결혼하고 3년이나 직장을 놓고 있던 유정이 지난 봄에 복직을 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유정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하나같이 탓하고 나무랐다. 교수 마누라가 뭐가 부족하여 복직을 해? 욕심 부리지 말고 아이나 잘 키울 일이지.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동서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했다. 시집 식구뿐만이 아니었다. 아이를 맡길 사람을 찾느라 이리저리 전화를 할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귀가 따갑게 들었다. 하지만 당신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그때 유정이 끝까지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의 청혼에 응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그런 자리가 어디 쉽게 나오느냐고 졸라대는 이모와 그 정도면 제발 등에 불을 끌 사람이니 만나보기라도 하라는 큰오빠의 권유 때문에 그와 마주 앉은 것이 고생길로 들어선 시발점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도 채 안 되었을 때 유정은 민 교수를 만났다. 눈에 콩껍질이 붙었던지 세탁기에서 금방 꺼내 입은 것처럼 쭈글쭈글한 티셔츠에 다 달아진 그의 청바지 차림이 왜 그렇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했던지 지금 생각하면 허탈하기 짝이 없다. 그게 다 팔자 소관인지 모르겠다. 훤칠한 키와 생김새가 그런 대로 봐줄만 했다. 특히 호감이 가는 것은 테너 가수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낮은 듯 굵고 우렁차며 감미롭기까지 한 천상의 목소리였다. 그의 다정다감한 말소리는 세상의 고독이 다 제 것인 양 우울해 있던 유정의 마음을 충분히 녹여주고도 남았다. 편지 한 장 보내지 않고 보고 싶으면 바로 달려오는 그가 무척 박력 있게 보였기에 둘이 동성연애를 하느냐며 오해를 받던 친구 민혜까지도 그와의 결혼에 찬성표를 던져주었다. 어쨌든 시집이라고 와보니 그동안 남편이 벌어들인 돈은 모두 시골 큰 집에 보내어 집수리며 전답을 늘리는 데 보태었고 그 때문에 효자라는 딱지도 하나 붙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겨우 식탁이 환히 보이는 좁은 거실에 방 2개가 딸려있는 작은 집이 전부였다. 그것도 전세로 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맡겨놓은 보증금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유정인 결혼 전에 민 교수가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공을 살리라는 말에 얼씨구나 좋다 하고 사표를 낸 것이 첫 단추를 잘못 낀 셈이었다. 등록을 한 지 얼마 안 가서 바로 임신을 했으니 입덧이 심하여 아예 공부는 뒷전으로 돌렸다. 더욱이 남편은 정교수도 아니고 시간 강사로 서너 학교를 순회하고 있었기에 그의 월급은 여기저기 출강하며 교통비와 식비로 모두 소진하면 그뿐 집으로 가져오는 돈은 아이의 분유값에도 못 미쳤다. 거기에다 유정이 아파트를 분양할 욕심으로
최근에 청약 통장까지 만들어 놓은 터라 매달 정액을 챙겨낸다는 것은 벼룩에 간을 내듯 힘들었다. 이러한 속사정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존심 빼놓으면 시체인 유정이 친정 오빠들과 올케한테 하소연할 일인가. 그렇게 좋은 자리로 시집 가려고 엄마 속을 다 태웠느냐며 지탄할 게 뻔하다. 아니, 친척들에게 비난의 화제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유정도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만은 버리지 못했다. 외딸이라고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건만 좋은 혼처자리를 모두 마다하고 끝내 독신녀를 고집하는 딸을 포기한 채 눈을 감으신 어머니에 대한 불효를 자신도 통감하며 후회하고 있다. 그 후 어머니 이상으로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이모에게도 모두 다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초년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조금만 참으면 금방 힘을 필 것이라며 또 좋은 소리만 골라 할 테니 말이다. 유정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으로만 끙끙댈 뿐 가장 친한 친구 민혜한테도 이런 궁한 처지를 입도 뻥끗 못했다. 결국 유정은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학교에 전화를 걸어 기간제 교사 자리라도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해놓았고 몇 달 전부터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유정이 맡은 영어과 정교사가 3년 계약을 하고 외국 어학연수를 갔기 때문에 최소한은 직장 생활이 보장된 것이다. 또한 그 영어 교사가 연장을 하여 입국하지 않거나 또 다른 학교의 영어 교사가 결혼이 된 자리로 연결만 잘 된다면 월급은 꼬박꼬박 나올 테니 말이다. 그러나 당장 어린 것이 문제였다. 이제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이는 혁이를 아무한테나 맡기고 싶진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벌써 시누이가 선수를 쳐서 자기네 집으로 모셔가 버렸다. 돈 잘 벌어대는 내 아들 뒷바라지나 잘할 것이지. 집안 살림하기 싫으니까 나가는 걸 어찌하겠어? 제 자식은 제가 길러야지. 집에서 펑펑 놀며 살림만 하고 있는 시누이의 아이를 둘씩이나 돌보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꽈배기 엿처럼 배에 비틀어 꼬아 곱지 않게 던지는 시어머니한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유정이 오로지 도움을 청할 곳은 단 하나뿐인 친정 이모였다. 그래서 몇 달간은 이모가 아이를 돌보면서 살림을 도맡아 주었다. 하지만 갑자기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이모 큰며느리가 출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모를 붙잡을 수가 없었다. 내 나이도 환갑이 넘었는데 우리 며느리 눈에 벗어나면 안 되지. 미안하다, 유정아. 유정은 하는 수 없이 수소문하여 아침에 집으로 와서 아이를 보다가 저녁 퇴근 시간에 아이를 인계하고 떠나는 돌보미 아주머니를 소개받았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도 없었다. 아주머니는 아이의 분유를 챙기고 기저귀만 갈아줄 뿐 위생관념은 손끝만큼도 없었다. 거기에다 종일 아이를 돌본다는 핑계로 빨래나 반찬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아이는 어떻게 된 일인지 매일 저녁 늦게까지 칭얼대며 유정을 애먹였다. 겨우 달래어 아이를 잠재우고 나서 밤늦도록 밀린 빨래를 하고 피곤에 지친 유정은 출근하기도 바쁜데 남편 뒷바라지나 반찬 마련은 엄두도 못 낼 판이었다. 어쩌다가 회식이 있는 날 퇴근이 좀 늦어지면 아이를 맡은 남편은 오만상을 찌푸리며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느냐고 투덜댔다. 유정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는 칭송을 받는 남편이 집안에서 자기에게만 유독 짜증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우리 집에 상주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겠어요. 이모, 어떻게 해요? 팔방으로 알아봐 주세요. 정말이지 급해요. 유정은 또 이모에게 통사정을 했다. 그런 뒤 며칠 있다가 이모한테서 전화가 온 것이다. 내가 급하다니 우선 한 사람 소개하겠다. 나의 시댁 쪽으로 조카뻘 되는 사람인데 너와 나이가 비슷하니까 아이는 잘 볼 것 같구나. 그렇지만 오래 도와주진 못할 거야. 최근에 혼자 되어 살고 있다기에 부탁을 했더니 선뜻 대답을 했어. 고맙지 뭐냐. 자세한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지. 그리고 차차 마땅한 사람 더 구해보자. 내가 그쪽에다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니 일요일 아침에 만나보아라. 이 세상에 유정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오로지 이모 하나뿐이란 생각까지 들었다. 정말 잘 되었다 싶어 그 말을 전하자 남편은 당신 알아서 해. TV 화면에서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속위의 격리 끼었지만 그러던 말던 유정은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대강 해놓고 그녀의 전화를 기다린 것이다. 9시가 훨씬 넘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허탕인가? 유정이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까지 유심히 살펴보다가 맥이 탁 풀어져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쪽 체육관 개찰구 옆에 한 여인이 분홍빛 양산을 쓰고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하늘하늘한 인견에 자잘하게 노란 꽃무늬가 새겨져 있는 원피스를 입은 것으로 보아 그녀 같았다. 유정이 천천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 혁이 집을 찾아온 사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첫인상은 좋아 보였다. 낯이 설지 않아 어느 연극 방송국에서 많이 보았던 탤런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얼핏 했다. 어머나, 그러세요? 병호 엄마가 보내셨지요? 그분이 우리 이모예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는 숙모가 되는데 급한 처지니 며칠만 도와주라고 해서 왔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절 따라오세요. 저쪽 위로 5분만 걸으면 저희 집이에요. 유정은 그녀가 어깨에 걸치고 온 커다란 비치백을 받아들고 앞장을 섰다. 생각보다 미녀였다. 키도 훤칠하게 크고 웨이브를 넣은 긴 머리를 찰랑찰랑 뒤로 넘겨 예쁜 머리핀으로 장식도 했다. 한마디로 늘씬하고 멋진 여인이었다. 그런데 고향이 어디세요? 그녀가 유정이 뒤를 쫓아오며 질문을 던졌다. 아, 네. 아래쪽인데 억양을 봐서는 동향 같네요. 유정도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보다 더 친절한 말투로 대답했다. 혹시 비중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아, 네, 맞아요. 어떻게 그 학교를 아세요? 유정이 뒤돌아보며 물었다. 숙모가 얼핏 이야기는 했지만 건성으로 들었는데 우리 동창생 같아요. 신유정 씨 아닌가요? 그녀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않은 채 유정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나, 제 이름을 어떻게... 난 잘 모르겠는데. 맞아.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선생님들이 무척 예뻐하던 반장 유정이. 난 고성에. 그때도 키가 크고 결석이 잦아서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 넌 기억이 안 날 거야. 고성에? 그래, 들어본 이름 같네. 어쨌든 반갑다.
그럼 우리가 몇 년 만에 만난 거야? 반갑다. 자, 어서 가자. 정말 특별한 인연이네. 유정인 금방 허물이 없어져서 그녀와 함께 말을 놓으며 체육관 건물 뒤 조금 가파른 언덕길로 올라섰다. 이윽고 파란 대문 앞에 멈춰섰다. 여기야. 집이 작아서 할 일은 많지 않아. 아이만 잘 키워주면 돼.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토끼처럼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아니야. 동창생인 줄 알았으면 내가 거절했지. 모르고 왔어. 나 그냥 갈래. 성혜야, 무슨 소리야?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우리 아이를 봐주는 건 다음 문제고 중학교 동창생을 만났으니 차라도 한 잔 대접하는 게 내 도리지 않니? 어서 들어가자. 유정은 간신히 그녀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흘낏 쳐다보며 인사치레를 하고는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리로 와, 성혜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 어서 앉아. 마침 아이가 자고 있어서 유정인 그녀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커피를 내놓았다. 성의 말대로 중학교 때 그녀와 가깝게 지낸 사이는 아니었지만 동창생인데다 같은 반이었으며 더욱이 혼자 되었다는데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난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에 취직했다가 나이 스물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었어. 그런데 곧 이혼했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지금 그 사람은 캐나다로 이민 가버렸고 난 어렸을 때부터 부모 복도 없었어. 계모 밑에서 자라며 고등학교 졸업장도 간신히 받았으니까. 아이는 없었니? 이렇게 멋진 여인을 버리고 바람을 피워? 그 사람 벌 받아야겠다. 응, 아이가 생기기 전에 헤어졌으니까 벌써 7년이나 지난 일인걸 뭐. 그녀는 쓰디쓴 입맛을 다지듯 침을 꿀꺽 삼키며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랬었구나.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이 했겠다. 유정이 맞장구를 치며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번엔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어머니 돌아가신 뒤 마음이 허전해진 상태에서 대학 교수라는 말만 듣고 결혼을 서둘러 했는데 알고 보니 불알 두 쪽만 찬 남자였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복직하게 된 거야. 그 말에 그녀는 안방 쪽으로 살짝 눈을 돌렸다가는 이내 환하게 웃으며 긴장을 풀었다.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는 모습이 세민할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 몇 달간은 우리 이모가 봐주셨는데 이모는 자기 손자가 우선이라며 가버렸지 뭐야. 당장 내일부터 우리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단다. 곧 다른 사람을 구해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날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알았어. 되도록 빨리 구해라. 숙모가 어찌나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던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왔으니 며칠간만 있어줄게. 유정은 출근하며 몇 차례나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미안하고 고마웠다. 그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안심이 되었다. 아이만 잘 봐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퇴근하여 집에 돌아온 유정은 동화 속 요정이라도 다녀온 것 같은 집안 공기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현관 앞 신발장부터 달라졌다.
너절하게 나와 있던 신발들이 모두 치워지고 우산꽂이에 꽂혀 있는 우산들도 죽순처럼 가지런하다. 거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펄펄 끓는 찌개와 저녁 반찬이 골고루 차려져 있었다. 얘는 우리 아이만 잘 봐주면 돼. 청소나 반찬 준비는 안 해도 되는데. 황송하게 그지없어 유정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국물을 떠먹고 있는 그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오랜만에 시골 된장찌개 맛을 본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저만큼 물러나 소파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다. 유정은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녀는 낮에 학생들 가르치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만두라며 모든 걸 자신이 해치웠다. 후식으로 과일도 깎아냈다. 언제 장까지 봤었니? 아직 돈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걱정 마. 아이를 데리고 잠깐 동네 한 바퀴를 돌아봤어. 서울인데도 무척 조용하고 살만한 곳이구나. 시장도 가깝고. 아이가 업어달라고 했을 텐데 힘들지 않았어? 잠깐씩 걷기도 하고 업기도 하면서 한가하게 다녔어. 애가 볼수록 너무 예쁘더라.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아이도 생글생글 그녀를 잘 따랐다. 혁인 그녀가 낮에 사준 장난감 자동차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처음엔 엄마! 하고 반기면서 달려들던 아이가 밤이 되자 그녀의 무릎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안방에 가서 편히 자. 이제부터 내가 혁일 데리고 잘 테니까 염려 말고. 그녀는 벌써 아이를 몇 명 길러본 사람 같았고 이모 이상으로 유정이를 배려해 주었다. 정말 하느님이 보내준 천사가 아닌가 생각하며 유정인 모처럼 남편의 옆자리로 파고들었다. 이 사람 봐라. 저쪽 방에 당신 친구가 자고 있지 않아? 저만큼 떨어져 누워. 별걸 다 신경 쓰시네. 아마도 피곤해서 금방 잠에 떨어졌을 거야. 어쨌든 부지런하죠? 내가 좀 인덕은 있는 편이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혁이를 예뻐하니까 그것이 제일 마음에 들어. 당신도 좋죠? 반찬도 잘하고. 그래도 동창생을 데리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뭐라 하겠소? 한시라도 빨리 내보냅시다. 흠, 속으론 좋으면서 능청을 떠시긴. 유정인 행여나 남편이 그녀를 어려워할까봐 중학교 시절 어렴풋이 떠오르는 고향의 추억까지 끄집어내면서 한참을 짓거려댔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결 깨끗해진 집안에서 즐거운 나머지 평화롭기까지 했다. 주말에 그녀는 자기 집에 다녀온다고 떠났다. 유정인 어쩌면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 늦게 돌아왔다. 오히려 자기 집에서 해놓은 매실액이랑 밑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왔다. 아이는 그녀가 사온 과자를 먹으며 좋아했고 남편도 호탕하게 웃으며 그녀를 환영했다. 난 내가 안 오면 어쩌나 걱정을 했어. 유정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나도 좀 망설였지만 벌써 정이 들었는지 혁이 얼굴이 떠올라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서둘러 돌아왔지 뭐야.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혁이 반복 연습시킨 이모 소리를 하며 달려들자 그녀는 마치 자기 아기를 품에 안듯 꼭 껴안고 입을 쪽 맞추었다.
남편의 눈웃음을 유정이 훔쳐보았다.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온 유정의 눈에 아들보다 그녀의 모습이 먼저 들어왔다. 노란 바탕에 황금색 잔물결이 야스럽게 그려져 있는 홈드레스를 입고 싱크대 앞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참 섹시하다 라는 생각을 했다. 혁인 지금 자니? 아니, 교수님이 먼저 들어오셔서 혁이랑 안방에서 놀고 계셔. 참 이상한 일이네. 항상 나보다 늦게 귀가하는 남편이 웬일로 일찍 들어왔을까?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네. 남편은 발목 잘린 장수풍뎅이처럼 방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무릎 위에 혁일 올려놓고 휙휙 하며 비행기를 태워주고 있었다. 아이도 신바람이 나서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유정인 좋아해야 할지 어떨지 조금은 어리둥절했다. 마치 다른 집에 온 것처럼 낯설기까지 했다. 그녀가 유정이 집에 머무른 지도 벌써 2달이 넘었다. 어쨌든 유정은 집안일은 대부분 성혜에게 일임하고 그야말로 편한 사모님으로 직장에 나갈 수 있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학교 동료들과 수다를 떨다가 그녀 이야기를 꺼냈다. 음식도 깔끔하게 잘하고 아이도 엄마 이상으로 잘 봐주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이가 지긋한 부장교사가 한마디 거들었다. 아니, 신 선생, 소설 쓸 일 있어? 빨리 내보내. 잘못하면 남편을 도둑 맞을 수 있다. 아하, 그렇게 멋지고 센스 있는 여인이 가정부로 들어올 때는 좀 수상하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일 벌어지기 전에 어서 내쫓으세요. 같은 또래 동료 교사까지 유정이 마치 모험을 하고 있다는 듯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다. 그리고 신선생 집에 언제 한번 기습 공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놀려댔다. 전 아무렇지 않아요. 동창생이 아니라 우리 언니가 와서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아이만 잘 돌보면 그만이지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설령 남편을 뺏긴다 해도 난 괜찮아요. 그 말은 공연히 꺼냈다 싶어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 넘기며 급기야는 유정이 허세까지 부렸다. 아휴, 저렇게 순진하긴. 자기가 더 잘났으니 걱정 없다는 말인가? 민교수라고 어디 신유정만 좋아하라는 법 있어? 유정은 앞으로는 더 이상 선생님들과 집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렇지만 집에 오는 동안 내내 그 농담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공연히 마음이 무거워졌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가벼운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그녀가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내밀며 어서 오라고 했다. 오늘은 금방 버무린 겉절이와 참기름을 두른 뜨끈뜨끈한 잡채, 그리고 노릇노릇 지져낸 호박전이 저녁 입맛을 돋우었다. 아이 보면서 언제 이런 걸 준비했니? 그냥 김치하고만 내놓아도 고마운데. 친구에게 굳은 일을 시켜 미안하긴 했지만 지난달 월급도 남들이 주는 것보다 훨씬 후하게 쳐주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하는 생각도 내심 없진 않았다. 그런데 아무래도 걸리는 게 있다. 요즘 아침 시간에 남편이 입고 나가는 와이셔츠가 너무 번지르르하다. 그녀가 다리미로 정성 들여 다려놓았기 때문이다. 양말도 손수건도. 그렇지만 남편의 팬티까지 그녀가 빨아서 손질해 주는 건 좀 그렇다. 조금은
야릇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어제는 남편이 감기약을 사왔다. 그녀가 기침을 하기에 사왔다는 것이다. 그녀의 감기가 혁에게 옮기면 안 되니까 빨리 손을 썼다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유정이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불길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학교 선생님들이 떠들어대던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성혜야,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괜찮겠니? 무슨 얘긴데? 말해봐. 유정은 애써 속마음을 감추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꺼냈다. 일주일만 있으면 우리 여름방학을 하거든. 그때까지만 내가 우리 집에 있어주면 될 것 같아. 방학 때는 내가 집안 살림을 좀 하다가 계약이 되면 그때 다른 사람을 구하든지 하려고. 유정아,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거야?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녀의 얼굴이 금방 빨개지면서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야. 방학 동안에도 널 일 시키면 내가 편치 않을 것 같아서. 난 괜찮아. 솔직히 너희 집에 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교수님도 너도 남 같지가 않아. 친가족처럼 대해줘서 좋아. 그동안 난 안 해본 일이 없단다. 식당 일도 해보고 공장 일도 심지어 노래방에 나가서 손님 접대도 해봤어. 월급은 반만 주어도 좋으니 그냥 여기에서 계속 지내면 안 되겠니? 노래방? 손님 접대? 속으로 놀랬지만 표현하진 않았다. 암튼 뜻밖의 대답이었다. 유정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져서 잠시 할 말을 잃고 그녀의 얼굴만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체면을 가리지 않고 말을 이어가던 그녀는 유정의 눈과 마주치자 이내 머쓱해졌다. 나도 많이 생각했어. 그러니 일주일 후에 떠날 준비를 해. 알았지? 유정이 그녀에게 미안해하면서 한편으론 안 됐다 싶은 생각에 그녀의 두 손을 꼭 붙잡았다. 거칠한 촉감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이목구비 어느 한 군데 나무랄 데 없는 데다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김이 한 점 본 적이 없는 얼굴이다. 옷도 매일매일 세련된 홈드레스로 깔끔하게 차려입기에 당초부터 가정부역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었다. 예쁜 미소까지 한몫 더하는 그녀가 멋진 몸매와는 어울리지 않게 거북이 등처럼 커다랗고 거칠거칠한 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아니, 손이 이렇게 생겼으면서도 맨날 손빨래만 고집하고 설거지할 때도 고무장갑을 끼면 답답하다고 했단 말인가? 유정도 갑자기 눈시울이 따끔해지는 걸 느꼈다. 그렇지만 눈치채지 않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냉정한 태도로 안방으로 싱싱 건너와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유정은 그녀가 부엌에서 노란 원피스 차림으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며 한 번 더 강조했다. 내가 어젯밤에 한 말 생각해 보았지?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식탁 위에 봉투, 이번 달 수고비 넉넉하게 넣어 놓았어. 나도 내 일자리를 좀 알아볼게. 아무 대답도 없던 그녀는 유정이 현관문을 밀고 나오는 뒤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알았어.
그동안 못했던 이불 빨래랑 커튼이랑 좀 빨아놓고 그런 다음에 천천히 갈게. 그녀는 자기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어 떠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유정이 토요일이라 일찍 퇴근하여 집에 와보니 점심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야 할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뿐만 아니라 있어야 할 아이도 없었다. 욕실과 화장실까지 담벼락을 끼고 집 안팎을 다 찾아보아도 두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혹시 이불 빨래를 손질하고 있나? 옥상에도 올라가 보았지만 빨랫줄에는 이불은커녕 수건 한 장 걸려 있지 않았다. 어쨌든 시장 아니면 갈 데가 없을 테니 슬슬 마중을 나가봐야겠다고 유정은 생각했다. 마침 바지를 입었기에 그대로 구두만 운동화로 갈아 신었다. 혹시 아이가 보채어 등에 업고 오다가 잠이 들었으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얼마나 무거워할까 하는 걱정까지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체육관 앞 횡단보도를 건넜다. 시장 안은 한창 붐비었다. 어느 골목으로 가야 할지 망설이다가 먼저 생선전을 돌아보고 야채 가게가 쭉 늘어서 있는 곳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걸었다. 그런데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노란 원피스니까 금방 눈에 뜨일 텐데. 과일 가게 골목에서도 헛수고만 했다. 아, 참 핸드폰이 있었지. 그제야 바지 호주머니에 핸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해낸 유정은 그녀의 번호를 찾아 눌렀다. 하지만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다. 맞아.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장난감을 사려고 마트로 갔겠지.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니까. 유정은 발길을 돌려 백화점 못지않게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는 마트로 들어갔다. 며칠 전에도 그녀는 꽤 값이 나가는 장난감과 그림책을 혁에게 사다 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장난감 가게에도 그림책을 팔고 있는 서점에도 그녀는 없었다. 유정은 길을 걸으며 수차례 그녀의 번호를 눌러댔다. 컬러링 소리만 계속 들려왔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젠 그 노랫소리도 지겹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째서 핸드폰도 받지 않는단 말인가? 전화는 항상 바로바로 받았잖아. 그렇다면 혹시 이 여자가 우리 혁일?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유정인 금방 현기증이 일어나며 눈앞이 깜깜해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리질을 해보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녀가 혁일 안고 어디론가 불이 나게 도망치는 모습만이 자꾸 떠올랐다. 우리 혁이 어떡해. 유정은 일단 남편에게 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란 생각이 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모님.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어렴풋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유정은 살그머니 눈을 떴다.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혁이를 찾았어요? 정신 차려. 칠칠맞게 이런 곳에서 자고 있어? 남편의 말에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경찰서 안에 긴 의자였다. 머리야.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보, 우리 혁인? 이 불볕 속에서 몇 시간을 헤맸으니 더위도 먹었겠지.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한낮 온도가 35도가 넘었었어.
그런데 시장이고 마트고 다 돌아다녔다며? 성에 그 나쁜 년이 우리 혁일 유괴했어요. 더 멀리 달아나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해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며 떠들어대는 유정일. 남편이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여기 핸드폰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나누십시오. 아니, 우리 혁이를 못 찾았는데 집으로 가라고요? 당신들 경찰 맞아요? 유정이 다시 고래고래 소리치자 남편은 젊은 여경이 내미는 핸드폰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를 했다. 아, 죄송합니다. 날씨가 워낙 더워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 혁일 찾아야지요. 경찰서에서 나온 남편은 갑자기 유정을 향하여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 사람 체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들을 필요도 없었다. 당장 내 아들을 내 눈앞에 데려오라고 맞장구 치며 유정도 소리쳤다. 당신 내 말을 못 믿겠어요? 성애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도 없었다. 집에 가서 기다립시다. 당신 친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당신 지금 이 마당에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제 자식이 없어졌다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유괴해간 그녀를 감싸고 있는 남편이 제정신인가 말이다. 오늘 중으로 우리 혁이 돌아올 테니 좀 기다려 봅시다. 그럼 당신은 그 여자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단 말인가요? 그게 사실이요? 이젠 성애란 말도 쓰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언제부터 그 여자와 정분이 났었는지 갑자기 억울하고 분했다. 유정이 펄쩍펄쩍 뛰며 남편의 등을 양손으로 두들겨 댔다. 이 못된 년놈을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먹통이 되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앞에서 걸었다. 남편을 탓하며 울며 불며 따라온 것이 어느새 집 앞까지 다 왔다. 당신이 우리 혁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제발 시원하게 말 좀 하라고요. 고래고래 소리치는 유정을 남편이 현관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따르릉.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있는 전화기 벨이 울렸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데리러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보, 무슨 전화예요? 말 좀 해봐요. 그러나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금방 벗었던 구두를 다시 신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유정은 아이 때문에 울었던 눈물 자국 위로 한없이 쏟아져 내리는 또 다른 눈물을 닦으며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다. 슬픔과 분노가 가슴을 치받고 올라왔다. 좋아.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면 나에게 아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 모두 포기할 거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안 돼. 너희들이 눈이 맞아 살림을 따로 차린다 해도 내 아들 혁인 절대로 줄 수 없어. 혁인 내 아들이야.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들이라고. 이젠 누가 듣던 말든 실성을 한 듯 유정이 울부짖고 있는데 따르릉 또 소화기가 울렸다.
여러 차례 전화벨 소리를 무시하다가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기 경찰서인데 여길 찾았으니 걱정 말아요. 금방 데리고 갈게요. 당신답지 않게 울기는. 혁일 찾았다고요? 여보, 정말이지요? 그럼 거기 성에도 있어요? 유정인, 혁일 찾은 기쁨보다 더 무섭게 밀려오는 것은 그녀에 대한 응징이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악에 바친 소리로 외쳐대자 전화는 금방 끊겼다. 그러나 결혼 전 유정일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남편의 믿음직스럽고 굵직한 목소리가 어느새 유정을 울다 웃게 만들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혁일 찾았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성당 한 번 안 나가던 유정이 갑자기 성호를 그으며 거울 앞에 다가섰다. 아침에 단정히 차려입었던 마이가 보기 싫게 구겨져 있고 머리는 누가 위에 뜯어놓은 것처럼 흐트러져 있는데 화장은 눈물에 지워져서 사람 꼴이 여간 우습게 생기지 않았다. 내가 이런 꼴로 사니 남편이 성의 편을 들지 않겠어? 이유야 어찌 되었던 혁일 찾았다니 화가 단번에 풀리고 기분도 한결 좋아졌다. 유정은 얼른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던 홈드레스를 찾아 입은 유정은 스스로 낯간지럽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옷을 바꿔 입을까 어쩔까 망설이고 있는데 현관문이 삐걱 열렸다. 유정은 남편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자마자 와락 달려들어 빼앗아 안았다. 혁아, 우리 혁일 찾았네. 혁아,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내 엄마야. 알지? 우리 혁이. 유정은 목이 잠긴 소리로 혁일 부르며 아들의 뺨에 마구 얼굴을 비벼댔다. 아이도 따라 울었다. 아이고, 몇 년 동안 못 만났던 가족이 상봉하는 것 같구려. 남편의 말에는 아랑곳 없이 유정은 혁에게 저녁부터 먹이겠다고 부엌으로 갔다. 그런데 식탁 위에 하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유정아,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날 친자매처럼 생각해 주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실은 오늘 아침에 숙모한테서 전화가 왔어. 혁일 보고 싶다고. 데리고 놀러 오래. 그래서 아침 일찍 서둘러 강남 숙모네 집으로 간다. 그런데 숙모 말씀으로는 어쩌면 다음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내 이모가 다음 주부터 너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구나. 아마도 내가 너와 동창 관계라는 말을 듣고 며느리와 상의하여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아. 잘 됐지? 그렇지만 난 좀 서운하구나. 혁이랑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너 알고 있지? 이 세상에 내 남편처럼 가정적이고 널 끔찍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 없다는 거. 한편 부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귀여운 혁이랑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솔직히 내 남편 유혹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 그 정도로 인품 있고 좋은 사람이더라. 이제 하는 말이지만 너 정말 남편 하나는 진품 명품이더라. 아들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남편도 좀 이해하고 살거라. 실은 숙모님한테서 전화 오기 전부터 내가 먼저 말씀드린 적 있었지. 나도 다른 일이 생기게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내겐 이야기 안 했지만 나도 좋은 사람이 생겼어. 내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날 위해 주는. 유정아.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상황 봐서 숙모네 집에서 하루 묵고 갈 수도 있으니 혁이 걱정 말고 두 부부가 즐거운 주말 잘 지내기 바란다. 성혜가. 유정의 손에서 편지가 스르르 빠져나갔다. 맥이 탁 풀렸다. 아,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날씨 탓이었을까? 외진즉 식탁 위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다녔을까 말이다. 여보, 그런데 아까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유정은 남편에게 편지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다. 당신 전화 받고 어찌 된 일인가 싶어 나도 정신없이 경찰서로 달려갔지 뭐야. 당신은 실신한 듯 쓰러져 있고 여자 경찰의 말을 듣고 이모 집으로 전화를 해봤지. 그랬더니 내 짐작이 적중했어. 그곳에 당신 친구 성혜 씨가 와 있다는 거야. 이모님이 불렀다던데. 그래, 당신이 혁일 잃어버렸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야단이 났다 했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 당신 성질에 펄펄 뛸 줄 알았다고. 좀 놀라게 놓아두고 지켜보래. 우리 이모가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남편은 장난기가 발동한 것처럼 싱글벙글 웃으며 또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나도 잠깐 시침일 뚝 딴 거지. 그러면 아까 누가 혁일 경찰서로 데려왔어요? 유정이 아까부터 제일 궁금했던 질문을 이제야 했다. 이모? 성애? 그렇더라도 야심한 밤도 아닌데 아이만 들여보내고 그냥 갔단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다. 성혜 씨가 데려왔었지. 당신 같으면 자기를 의심하고 신고까지 한 친구 집에 올 수 있겠어? 경찰서에서 만난 성혜 씨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더라고. 그래요? 그럼 왜 내 핸드폰은 그렇게 받지 않았대요? 응, 버스에서 내릴 때 잠든 혁이를 업으면서 빠뜨린 것 같다는 거야. 자세한 이야기는 이모님이 내일 오시면 알 거라고. 정말 면목 없다며 주눅이 든 사람처럼 가버리더군. 당신도 참 집으로 그냥 데려오지 않고 왜 그냥 보냈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 친구 손을 붙잡고 올 수 있겠어? 그래도 되는 거였나? 하하하하. 남편의 매력 있는 너털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휘감고 돌았다. 유정은 다시 성호를 그었다. 며칠째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 뉴스가 환청처럼 귓전을 울리고 있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해가 생겼을 때 불안한 마음까지 더해지면 그땐 걷잡을 수 없게 되지요. 남편과 아이 그리고 친구까지 삼각 사각 구도를 이루고 있어 그 긴장감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학자 아나톨은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오해가 많은 사람보다 낫다 라고 하였는데 정말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우스갯말도 있지요. 오해에서 항상 3회를 빼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요. 잘 이해되셨나요? 오늘도 이해와 사랑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